안녕하세요. 원투펀치 오감축 윤장현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많은 축구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제 3월달 A매치 이 북중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한국과 태국의 2연전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역시나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태국전 얘기를 또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오감축 시간에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안컵이 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이번 아시안컵 때 태국을 필두로 해서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참 변수를 일으켰던 동남아시아 팀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는 조별리그를 뚫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과 비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대한민국에게는 역으로 또 충격파를 안겨줬었고, 베트남은 요번에는 부상자가 워낙 많아서 그리고 또 이제 박항서 감독이 또 그만뒀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절정기보다는 조금은 내려온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베트남 역시도 그 부상자들이 다 돌아온 스쿼드라면 만만치 않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일본을 잡을 뻔했었죠. 그렇죠. 그 경기는 아주 명승부였죠. 그렇죠. 이번 대회는 아니지만 또 지난 대회에서는 베트남이 상당히 또 성공을 거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이 동남아 국가들의 최근의 약진을 고려하면 사실은 이제는 동남아 국가들을 좀 경시하던 시기가 끝난 거 아니냐. 축구에서는 사실 어떤 팀이든 경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FIFA 랭킹 그런 거 100위, 150위 이런 거 따져가지고 경시하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건데, 더더욱이 동남아 팀들은 이제는 정말로 만만치 않다. 약팀이 강팀을 괴롭힐 수 있는 종목이 또 대표적으로 축구잖아요. 그래서 태국과의 2연전도 우리 입장에서는 태국을 또 존중하면서 태국을 잘 분석해서 치러야만 우리가 또 원하는 결과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오늘 태국에 관한 말씀을 이제 좀 주로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동남아 팀들이 이렇게 약진하는 여러 가지 각 팀별로 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거를 추출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일단 아주 개론적으로 동남아 팀들의 약진 원인 중에 한 가지에는 역시 그 피지컬의 향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신체 조건이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윤장현 아나운서도 이번에 아시안컵 중계를 쭉 하시면서 이제 동남아 팀도 중계를 하셨을 거고, 또 본인이 중계를 안 했어도 이제 경기를 보셨을 텐데, 요번에 뽑힌 멤버들도 그렇고 아시안컵을 돌이켜봐도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신태용 감독이 아주 적극적으로 외국 태생 선수들, 외국계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서 요번에도 멤버를 보니까 180cm 이상 되는 선수가 한 15명 정도? 아주 정확한 제가 수치는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인도네시아는 지금 대표팀에 부를 수 있는 선수들 가운데 180cm 이상이 한 15, 16명 정도 된다. 상당히 많아졌어요. 상당히 많아졌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190이 넘어가는 선수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말레이시아나 태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 10명 안팎 180cm 이상이. 그리고 이제 우리와 경기를 할 태국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면, 태국의 지금 주전 센터백 2명의 신장이 돌라 선수가 196cm, 그리고 그 파트너인 판사 선수가 191cm. 그러니까 센터백 2명은 전부 다 190이 넘고, 다른 포지션에도 요소요소에 180대 초중반 이런 선수들이 또 섞여 있어서, 예전에도 우리가 동남아 팀을 상대할 때 기본기라든가 테크니컬한 측면은 괜찮아 동남아 팀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좀 신장이랄지 이런 부분이 작지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통용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이제 우리와 태국이 이제 막상 베스트 11을 내보내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더 크지 않을까, 평균 신장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그날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사실은. 말씀드렸던 대로 190대 선수가 일단 이상이 없는 한 태국은 센터백 2명은 다 190대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리고 맨 앞쪽에 있는 공격수 수파차이 선수가 또 180대 중반이잖아요. 그리고 윙어나 또 윙백 이쪽에도 180, 181 요 언저리 선수들이 또 포진하고 있어서, 아마 평균 신장은 그날 가서 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제는 신장이 높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강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제는 피지컬과의 조화도, 밸런스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남아 팀들 상대하기가 더더욱 좀 쉽지 않아지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기준으로 제가 어렸을 때면 이제 70년대 요때까지만 해도
사실 동남아 팀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축구 본 거보다도 조금 더 이전 시절로 가면 버마 같은 지금 이제 미얀마죠. 버마 같은 팀은 실제로 우리를 뭐 중요한 길목에서 잡고 뭐 이제 버마가 한때 아시아 몇 강 중에 하나처럼 부상했던 적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본 시절만 하더라도 그 왜 그 전설적인 차범근 레전드의 그 6분 동안 3골, 그쵸. 90분이 다 돼서 그 경기도 결국 4대4로 비겼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주최한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의 개막전에서 우리 국가대표 A팀인 화랑팀이 말레이시아와 4대4로 비겼으니까 우리가 안 진 게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동남아 팀들이 쉽다는 생각을 70년대까지도 그렇게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시절도 저 어렸을 때는 봤는데 근데 이제 80년대를 넘어오면서 서서히 그 말씀드렸던 피지컬 격차가 좀 많이 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동남아 팀들이 뭐 동아시아랄지 뭐 중동이랄지 혹은 뭐 중앙아시아랄지 이런 곳보다는 이제 동남아는 조금 약한 곳 이렇게 되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좀 좁혀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요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저와 동시대 아니면 뭐 저보다 이제 밑에 시대 분들도 생각하기에 이 동남아 축구는 피지컬로 좀 찍어 누를 수 있을 만한 팀이었는데 이제 뭐 이번 아시안컵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베트남 역시도 좀 신체 조건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팀들과 상대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안 하고 느슨해지면은 네. 뭔가 좀 일경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아시안컵에서 잘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우리 말레이시아전에서도 우리가 직접 뼈아프게 목격을 했지만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 한두 명을 제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능력에 피지컬까지 가미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밸런스적으로 동남아 팀들이 더 좋아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태까지 이제 많은 동남아 팀들 얘기를 일단 시작을 했지만 그 동남아 4개국 중에서 지금 현재 전력이 태국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 김판곤 감독 두 형님이거든요. 저보다 한 살 많으신 분들이에요. 69년생들. 서정원 감독도 이제 69년생이고, 그쵸. 저보다 정정용 감독도 69년생이시고. 다들 동안이시네요. 여보세요. 저를 지금 디스하신 거죠? 지금? 아닙니다. 좀 재밌게 좀 디스 좀 해주세요. 네네. 저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저보다 이제 한 살 많으신 그 세대고 김판곤 감독, 신태용 감독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태국이 지금 보면 가장 그래도 좀 좋아 보여요. 네 팀 가운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축구를 구성하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태국이 제가 봤을 때는 특히 공격진 앞쪽에 있는 선수들의 기술과 신체의 조화, 밸런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의 어떤 유연성과 호흡 이런 부분들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보다는 그리고 베트남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태국이 우위가 있다. 본격적으로 얘기에 좀 들어가 보면 그 예전에 독수리 오용제라는 만화가 저 어렸을 때 아주 유행했는데 그 수파 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주제가가. 제 시대도 있었습니다. 수파 삼총사가 있습니다. 수파차이, 수파초크, 수파나트. 수파낫, 수파촉, 수파차이. 요 세 선수가 아마 우리와의 경기에서도 주전으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세 선수인데 그쵸. 그러니까 수파차이 선수가 태국에서 이번 아시안컵에서 또 골을 많이 넣고 아주 침착하고 좋은 결정력을 많이 보여줘서 그리고 리바운드나 이런 위치 선정에도 굉장히 능한 모습으로서 각광을 좀 받았던 9번 선수가 이제 수파차이 선수였고 그런데 이제 이 수파초크나 수파나트 선수는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이제 2선 공격형 미드필드를 채우는 선수들인데 거의 뭐 2선에 아무 위치에나 갖다 놔도 뛸 수 있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돌파력, 원톱을 도와줄 수 있는 어시스트 능력 또 아주 다양한 어떤 활동폭, 연계 플레이 할 줄 아는 거 뭐 등등등등 이 공격형 미드필드 라인의 선수로서는 아주 적합한 기량과 특성들을 지닌 선수가 수파초크 선수, 수파나트 선수. 수파초크 선수는 참고로 아시안컵 때는 7번이었고 수파나트 선수는 이제 10번이었는데 요 선수 둘이 수파차이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활약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와 경기를 할 때는
태국이 아시안컵과는 이제 변수가 한 자리 생길 수 있는 자리가 뭐냐면 태국은 기본적으로 4-2-3-1 같은 포진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2선이 이제 3명이 들어갈 텐데 여기 이제 보르딘 선수 네. 원래 아시안컵 주전이 사실은 그 마지막 우즈벡전에서는 안 뛰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보르딘 선수가 아시안컵 주전 2선 멤버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주로 왼쪽 윙에서 뛰면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슈팅 능력이 또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그쵸. 이 보르딘이 그대로 아시안컵처럼 나오느냐 아니면 부상으로부터 돌아온 송크라신이 나오느냐. 요번에는 드디어 그 차나팁 송크라신 선수가 네네. 태국 대표팀에 복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이 이제 아시안컵 나올 때 조금 이제 안타깝게 태국 팬들이 생각한 게 2명의 레전드가 못 나온다. 그쵸. 하나가 티라실 당다. 티라실 당다 선수는 이제 체격 조건이 180대 역시 중반의 센터 포워드입니다. 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사실은 이 선수는 30대 중반이에요. 나이가 상당히 많으면서 잦은 부상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데 당다 선수는 요번에도 못 나옵니다. 요번 우리와의 경기에도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근데 당다 선수가 부상만 아니면 저는 그래도 스쿼드 안에는 뽑았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조커나 아니면 뭐 이제 스쿼드의 활용성을 위해서. 예, 그 조커로도 여전히 그래도 활용도가 있는 데다가 이 당다 선수가 예전 같은 이제 본인의 파괴력은 많이 줄었지만 그 대신 볼 받아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연계 만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여전히 노련미가 있어요. 그래서 당다 선수가 주전은 이제 수파차이 선수가 이제 뛰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전은 아닐 텐데 그렇죠. 부상이 아니었으면 뽑기는 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근데 이제 송크라신의 경우에는 한동안 동남아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했던 선수거든요. 네. 예, 예. 잘 아시죠? 알죠, 알죠. 예, 그 윤장현 캐스터는 또 K리그 명예기자 출신이고 또 K리그와 J리그의 대결 뭐 이런 것도 많이 뭐 직접 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송크라신 선수는 이제 일본에 가서 또 오래 뛰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의 오랜 생활을 정리하고 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뛰고 있습니다만 요 선수도 이제 30줄이 되면서 사실은 부상이 좀 잦아졌어요. 예. 그러면서 아시안컵을 빠지게 됐는데 요번 명단에는 돌아왔고 지금 이제 아시안컵 포함해서 5경기밖에 안 치른 그 태국의 지금 이시희 감독, 네. 이시희 감독이 요번에 인터뷰한 걸 보면 송크라신 멀쩡한 상황이면 당연히 부른다. 그리고 실제로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제 2선이 이제 아시안컵 기준이면은 수파나트, 수파초크 그리고 보르딘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 저는 가장 위험한 선수 중에 하나가 이제 보르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수파초크라든가 수파나트 선수가 뭐 중앙 측면 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송크라신 선수를 과연 수파차이 밑에 그 공격형 미드필더로 놓느냐 10번 롤로. 예. 아니면 대한민국과의 경기는 아무래도 태국 입장에서도 수비가 좀 더 중요한 경기 아닙니까? 그쵸. 수비랄지 뭐 기동력이랄지 어떻게 보면 이제 파워랄지 이런 부분을 조금 높일 생각이면 그냥 보르딘으로 갈 가능성도 꽤 높다. 그리고 이제 뭐 한 후반전 어느 순간 되면 한번 이제 송크라신 선수가 등장은 하겠지만 어쨌든 그 2선 라인은 말씀드렸던 수파낫, 수파촉, 보르딘, 송크라신 네. 요 4명 중에서 결국은 이제 3명을 선택하게 될 텐데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선수가 그 7번의 수파초크 선수입니다. 그쵸, 예. 요 선수가 사실 이제 태국이 많이 키가 커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선수는 그렇게 큰 선수는 아니에요. 그 대신 돌아서는 동작이 굉장히 민첩하고 유연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민첩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한두 명 뭐 제치는 건 이 선수 전공 과목이고 오른발 킥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오른발 프리킥 찬스 같은 게 났을 때는 이 수파촉 선수가 뭐 필드 플레이 때 어떤 돌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프리킥도 찰 수가 있거든요. 네. 오른발 킥 능력이 상당히 아주 야무지게 괜찮은 선수예요. 그래서 이 수파촉 선수의 움직임은 특히 태국이 우리를 상대로 역습을 시행할 때는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인물이 될 것이다. 예.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뭐 사우디, 태국, 키르기즈스탄, 오만과의 같은 조였는데 사실 이 조에서 뭐 당연히 일단 사우디가 1순위 확률이 가장 높았고 태국이 뭐 키르기즈스탄, 오만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4포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본선을 노가웃 스테이지로 진출할 것이라고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했는데 이런 좋은 2선 자원들 그리고 확실한 이 이시 감독의 전략적인 전술 아래 태국이 다른 포트 본인들보다 상위 포트를 제압하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모로 조금 태국이 다른 동남아시아 팀들보다도 괜찮은 성적을 보여줬고 16강 가서도 이제 우즈베
우즈베키스탄과 좀 젖잘싸하는 포인트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이 팀이 확실히 좀 올라왔구나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이번 아시안컵이 영원히 끝나지 않고 그대로 3월달 A매치가 펼쳐지기 때문에 뭐 한국도 사실 뭐 태국이긴 하지만 긴장을 아예 안 할 수만은 없는 상대긴 해요. 지금 윤장현 아나운서가 역시 축구 매니아답게 중요한 포인트를 은연중에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태국은 아시안컵에서 자신들의 원래 예상치보다 더 잘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팀 분위기는 굉장히 올라온 상태임에 틀림이 없을 거고요. 그 이시희 감독이 작년 연말에 지휘봉을 잡았는데 이 지휘봉 잡은 이유가 그 알렉산더 이제 펠킨이라는 예. 감독이 그 전에 있었잖아요. 브라질 감독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와 월드컵 2차에선 지금 같은 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중국에게 자신들의 홈에서 졌어요. 그 1대2로. 1대2. 1대2로 졌고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게는 3대1로 뭐 그건 이겼죠. 편안하게 이겼습니다. 한 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태국이 뭐 편안하게 이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태국 축구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중국전이 너무 큰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태국은 어찌됐건 요번에는 그 아시안컵의 분위기도 있겠다. 당연히 태국의 목표는 그 6팀 3조 그 18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3차 예선 진출. 네, 그러면 이제 조에서 2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우리 조에서 좀 미안하지만 아무래도 싱가포르가 제일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네. 그러면 그리고 액면가 전력은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게 또 사실이죠. 그럼요. 네, 그러면 결국 중국과 태국의 2위 싸움이거든요. 네. 그런데 태국 홈에서의 경기에서 펠킨 감독이 졌어요.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태국은 정말 지금 2등 안에 들어서 네. 3차 예선으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중국 이제 원정을 가는 경기에서는 태국은 필승의 각오로 가겠죠. 이제 무조건 이겨야죠. 네. 이시희 감독의 팀은 이제 필승의 각오로 가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와 경기를 할 때 태국이 아마 두 경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정말 1점이라도 네. 승점을 따려고 할 겁니다. 안 지는 작전을 쓰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중국을 이기더라도 자신들이 그 이겨야 하는 거는 뭐 자기들의 이제 필수 과제지만 나중에 또 중국하고 뭐 따지게 될 가능성이 발생할 때는 대한민국과 하나라도 비교 놓으면 태국 입장에서는 그게 나중에 결정적인 큰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태국 입장에서는 일정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쵸.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이 다 결정된 다음에 뭐 맨 마지막에 또 붙고 네. 뭐 이런 거면 차라리 좀 나은데 3, 4차전 요 단계는 모든 팀들이 총력을 하는 단계에서 이제 대한민국과의 두 차례 연거푸 결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국 입장에서는 이제 일정이 좀 나쁘게 걸린 건데 어쨌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펠킨 감독이 잘리고 이시희 감독이 들어서서 사실 5경기밖에 안 했거든요. 네. 요 아시안컵 직전에 일본과의 친선전이었죠. 평가전. 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대패를 했어요. 0대5로 졌는데 아시안컵에서는 아시다시피 조별리그에서 1승 2무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고 우즈벡전도 한 골차 패배. 네. 16강 우즈벡전에서 이제 한 골차 패배해서 총 5경기 했는데 지금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 태국 축구계에 또 최근에 좀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축구협회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축구협회 회장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회장이 마담 팡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예. 유명한 태국의 셀럽 여성이 회장이 됐어요. 태국 축구 역사상 최초의 여성 축구협회 회장이라고 합니다. 센세이션하네요. 근데 이분이 축구를 안 하던 분이 아니고 원래 그 아시안컵 때도 남자 국가대표팀 단장이에요. 태국에서는 이제 매니저라고 표현하는데 매니저가 있고 뭐 코치는 당연히 이시희 감독이 이제 코치고.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단장 같은 롤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남자 국가대표팀 단장하기 전에 청소년 대표팀 단장도 했었고 그 전에는 여자 국가대표팀 단장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축구계 일을 쭉 해오던 분인데 요 단장을 사퇴를 하고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나가서 70몇 표 중에 뭐 60 몇 표 뭐 아주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된 여자 회장이 그게 2월 달에 벌어진 일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요 새 회장의 이름은 누알판 람삼 누알판 램샘 그 LAM, SAM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LAM, SAM은 태국에서는 유명한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업계의 재벌 가문이고요. 그리고 뭐 정치, 경제, 뭐 사회적으로 아주 영향력이 센 집안의
여성인 거죠. 아. 그래서 이분은 아마 찾아보면은 금방 나올 겁니다. 그래. 이미지도 많이 나올 거고, 심지어 별명이 마담 팡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네. 마담 팡께서 태국 축구협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으로 등극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맞이하는 경기가 바로 이번에 대한민국전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네요. 새 회장 그리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성공했던 감독, 요렇게 이제 태국이 또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는 상당히 태국도 으쌰으쌰 하는 것이 틀림이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태국이 우리와의 대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네. 태국 입장에서는 우리 홈이 이제 그들의 원정이니까 그쵸. 이제 현장 답사를 하고 뭐 숙소 뭐 다 정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일찍 와서 일찌감치 했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이제 대한축구협회 저도 뭐 임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평상시 통상적인 날짜보다 더 일찍 와서 모든 시설 답사를 했어요. 태국 측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와의 경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상당히 우리로서도 절대 경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공격수 2선 자원들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몇 명은 더 말씀드릴 선수가 있죠. 태국이 윙백도 공격력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아시죠? 예. 분마탄 미켈손. 예. 그렇죠. 티라톤 분마탄이라는 선수가 이제 캡틴이면서 레프트백이고, 그렇죠. 지금 미켈슨 선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선수는 노르웨이 태생의 선수, 니콜라스 미켈슨이라는 선수가 이제 라이트백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중앙 수비수 중에 196짜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돌라 선수는 네. 스웨덴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라인업에 스웨덴 태생이랑 노르웨이 태생이 한 명씩 있어요. 어쨌든 이 양 사이드의 윙백들이 상당히 오버래핑을 많이 하면서 크로스 능력도 좋습니다. 킥 좋더라고요. 네,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7번의 수파 초크 선수의 오른발을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왼발은 이거는 키커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티라톤 분마탄이 항상 키커입니다. 네. 프리킥을 차건 코너킥을 차건 이 선수의 왼발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권에서는 수준이 꽤 있는 왼발이기 때문에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보는 태국의 약점도 있어요. 예. 사실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태국이 무실점이었거든요. 그렇죠. 카타르와 함께 유의한 무실점이었습니다. 예, 키르기스탄을 처음에 2대0으로 이겼고, 오만 0대0, 사우디 0대0. 0대0. 근데 사우디전은 조금 의미가 약해요. 왜냐하면 이 경기는 사우디는 1.8군, 그렇죠. 태국은 완전 2군. 심지어 태국은 아예 그냥 2군이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조별리그 무실점에 우즈벡전 2골 실점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짠물 수비일 것 같잖아요. 4경기 2실점이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태국의 강점은 공격이고 네. 약점이 수비입니다. 이 실점 지수는 어쩌면 좀 허수일 수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오만이든 그게 뭐 2군끼리의 대결이긴 했지만 어쨌든 사우디든 우즈벡도 마찬가지인데 골을 더 넣을 수 있었어요. 사실. 찬스로만 보면. 그쵸. 그런데 태국을 상대했던 팀들이 사실 결정력이 좋지 않았고,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서로 뭐 그냥 쉬어가는 경기였기 때문에, 근데 그쵸. 그날 또 페널티킥 실축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사우디가. 네. 그래서 외관상 보면 실점이 적어 보이는데, 태국은 오히려 끈질기게 막으면서 뭐 역습만 하고 이런 팀이 아니라, 사실은 선수들의 강점 자체가 공격적 재능의 강점인 팀으로 저는 보고 있고, 예. 상대적으로 그 190이 훌쩍 넘는 그 중앙 수비진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요 선수들이 신체 조건은 좋은데, 그래서 세트 플레이 가담했을 때는 특히 돌라 선수 아주 조심해야 예. 됩니다. 그 대신 좀 느립니다. 좀 느리고 뒷공간을 아예 안 주는 팀이 아니에요. 태국이. 예. 물론 우리를 상대로는 아시안컵에서 다른 팀 상대로 할 때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좀 내려앉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의 근본적인 성향상 분명히 우리에게도 뒷공간 찌를 수 있는 찬스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까 그 왼발 좋다는 그 레프트 윙백 분마탄 선수 있잖아요. 네. 티라톤 분마탄 선수. 요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약점이 수비예요. 음. 공격은 좋아요. 예. 공격은 좋고 정말 올라갔을 때 그 왼발 킥은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크로스가 또 그 수파차이 선수를 잘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수비 입장에서는 경계해야 될 윙백이 맞습니다만, 이 선수는 공격에 좀 치중하다 보면은 오히려 자신의 뒷공간을 허용하는 편이고, 그리고 수비적으로 상대를 괴롭히거나 따라붙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약간 늦어요. 게다가
신체 조건까지도 이 선수는 좀 작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공중볼 패스라든가 공격을 올리면 네. 그 티라톤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선수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격의 장점이 있고 수비가 좀 허술한 팀이라고 저는 태국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태국이 그리고 또 약점이 뭐가 하나 있냐면은 후방으로부터 올라오는 빌드업이 이제 이시희 감독 들어서면서 정교해진 것도 있지만 여전히 실수들이 나오고요. 태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 중앙 미드필더들이 어떤 기동력이랄지 그리고 갑자기 올라와서 때리는 뭐 중거리포랄지 이런 거는 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사라치 선수 뭐 오른발 왼발 다 좋고요. 워라치 선수, 네, 워라치. 워라치 선수도 이 선수는 또 왼발이 좋고요. 거기에 이제 뭐 피라돌 선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중앙 미드필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선수 중에 두 선수가 들어오는 쪽으로 아마 구성이 될 텐데, 근데 이 중앙 미드필더들이 뭐 역동적이고 뭐 슈팅력도 있고 한 건 좋은데 그렇게 조율에 능하다든가 패스가 아주 정교하다든가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이제 오히려 후방에서 그 돌라 같은 센터백이 다이렉트로 뭐 빌드업을 하고 그런 장면도 오히려 많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실수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태국이 오히려 좀 짧게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도 압박에 의한 인터셉트 찬스가 충분히 저는 가능해질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태국의 어떤 빌드업 실수도 분명히 이 아시안컵 과정에서도 보면 태국이 이제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돼요. 우리가 역시 태국의 그러한 어떤 수비적인 약점을 공략하면 너끈히 또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태국의 지금의 공격력은 우리를 상대로 역시 득점을 할 수 있는 공격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역으로 이제 태국의 좀 허술한 그 뒤쪽의 문제는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제 이 3월달 A매치 두 경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기분 좋게 다 승점을 획득하게 된다면은 뭐 6월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중국과 싱가포르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3차 예선에 확정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3월 두 경기 저희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좀 까다로워진이라고 저희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태국이 아시안컵을 치르면서 뭐 새로운 감독 그리고 새로워진 이 축구협회의 모든 시스템에 따라서 이 팀의 축구력 자체가 좀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만만치 않은 태국과의 이 연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경기를 잘 치르고 분위기를 잘 바꿨으면 좋겠고요. 누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태국이라는 팀 자체도 이번 한국전을 좀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나 좀 집중해서 이번 연전을 잘 소화해야겠고요. 정말 수많은 축구팬들의 좀 관심이 또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원투펀치 오감축 시간에 저희가 보내드렸던 태국의 얘기였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제가 했던 얘기 가운데 태국과의 경기를 보시면서 또 어떤 선수가 좀 잘하고 이 부분 관전 포인트를 좀 지켜보시면서 이 태국과의 경기를 좀 재밌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오감축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